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궁금해할 만한 또 다양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오신 게스트 주덕 채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덕 채널에 한 두세 번 정도 출연을 했고요. 리버사이드 파트너스라는 투자일임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신봉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연이 된 거는 저랑 이제 회사 동기 때부터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냥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로서 좀 첫 발을 내딛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그거예요. 도대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아마 강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강 대표님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 또 여의도에 있으니까 네네네. 와 기관 투자자 뭐 저쪽 하우스는 어떻게 매매를 한다더라 저쪽 하우스는 어떤 섹터를 보고 있다더라. 근데 그 이유들이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매매를 하고 어떤 걸 보고 매수를 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지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매매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오히려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역이용을 하거나 그걸 또 이용해서 같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뭐 조막선 기관 투자자라서 제가 뭐 여의도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의도라든가 기관 투자자한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다. 첫 번째는 그러면 실적을 당연히 보는 거고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주는 섹터,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차트 보고 이거 눌렸으니까 사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규정이라든가 룰, 내부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운용심사 회의를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뭐 텔레그램이나 SNS, 유튜브에서 그쪽이 워낙 더 힘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좋은 종목이니까 사서 버티면 언젠가 올라가거든요. 그 언젠가니 뭐 이렇게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기다려주는 문화가 좀 있었는데 펀드 투자자나 뭐 연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들도 근데 요즘에는 연기금도 뭐 고갈된다는 얘기 나오고 워낙에 시장이 동조화 현상이라고 할까 쏠리는 데는 확 쏠리고 안 쏠리는 데는 완전히 가뭄이 들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수익률인 거죠.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펀드가 환매된다고 하죠. 그쵸. 팔려서 다시 나가면 기관 투자자 자기네들 갖고 있는 포트를 계속 매도하면서 이 돈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일단은 되는 쪽에서 일단 무조건 놀려고 하는 분위기가 요즘에 강하게 있고 그거에서는 숫자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 촉매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PBR 열풍도 좀 어떻게 보면 웃긴 게 PBR 맨날 뭐 저도 증권사에 있었을 때 맨날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만 전차군단만 사라고 뭐 사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 아니면 삼성전자 사세요 했던 우스갯소리를 맨날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때도 현대차가 PBR 1배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실적 잘 나오고 지금 잘 나오지만 지금 뭐 정부 정책 드라이브도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가 나오고 밸류에이션적인 근거 저평가되어 있다는 뭐랄까 심리적 안정감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확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랑 내러티브가 있느냐 이게 주가가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느냐는 내러티브는 지금 현재는 숫자는 실제 나오는 거고 내러티브는 정부 정책에서 뭐 코리아 프리미엄 뭐 코리아 뭐 접 디스카운트 개선이라는 이 내러티브가 생겨버린 상황이지 않겠나.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알기로는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뭐 실적도 있겠지만 실적도 포인트가 지금 나온 실적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난 거죠. 이미 앞으로 나올 다음 분기 또는 뭐 내년을 바라보고 보통 스토리를 짜는데 그러면 그거 궁금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다음 분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이제 리서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또 찾아내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요즘에 점점 수익률 게임이라고 해야 되지. 계속 위에서 이제 쪼잖아. 네, 그렇죠. 너네 지금 최근에도 코스피 잘 올라가고 있잖아. 너네 뭐 이거 벤치마킹도 못 따라가면은 거의 뭐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급이 몰리는 곳 또는 이제 대형주가 이제 지수를 이끄는 한 번 더 최근에 현대, 기아차, 금융주들이 워낙 엄청나게 오르면서 코스피를 이끌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포트를 담지 않으면 또 수익률 차이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또 수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면은 다음 분기에 어떤 섹터가 좋아질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 둘씩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이런 것들이 알아두면은 한 번씩 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또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좋은 꿀팁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기관들이 뒤늦게라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섹터가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더라도 살 수밖에 없어. 그 위에서 지수도 내려오잖아. 그렇죠. 왜 안 사냐고. 어떤 구조길래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크가 있는 거죠. 보통은 코스닥을 안 쓰고 거의 코스피 수익률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라든가 신탁이 수익률이 너무 남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올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5%다. 근데 내가 플러스 3% 냈다. 그러면은 한 달 만에 3% 냈으면 많이 낸 거고 내가 펀드 규모가 있으니까요. 다 1억 2억 갖고 하는 게 아니고 100억 200억 1000억 조 단위 펀드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2% 마이너스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개념적으로. 그리고 위에서도 엄청 쪼는 거죠. 너는 못한 거야. 엄청 못한 거야. 이미 벤치마크 대비 엄청 열이한 거고. 그리고 대형 운용사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얘기를 해보면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체 펀드에 대한 수익률,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쫙 마치 우리 시험 봐서 전교생 순위 나오는 것처럼. 너무 잔인한 거.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애착하는 종목이 있어서 이 회사는 너무 좋아. 한 1, 2년 기다리면 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 지금은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밖에 안 되는데 5천억, 1조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위에선 쪼고 또 펀드를 파는 사람들은 또 저희들도 그 경험 있지만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서 펀드를 팔았는데 수익률이 안 나면 고객들은 와서 환매해달라고 하죠. 그치. 저 펀드가 요즘에 예를 들어서 삼성 그룹주 펀드, 현대 그룹주 펀드가 더 수익률 좋은데 내가 이거 왜 가입했냐 빨리 빼달라고 하니까 여러모로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좋은 밸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또 그걸 팔아서 환매 대응을 해야 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1번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또 특히 벤치마크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 엄청 좋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수익률도 못 따라가면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애초에 그런 취급을 안 받기 위해서 대형 주고 몇 개 지수 끌어올리만 종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형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좋든 안 좋든 20%를 만약에 내가 1000억짜리 펀드 운영한다. 그럼 200억이 삼성전자 들어가 있는 게 전체 벤치마크에서 비중에 삼성전자가 20%를 차지하니까 그걸 안 갖고 있으면 피터 린치 책에도 있잖아요. IBM이나 포드나 이런 거를 사서 망했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이상한 시골에 있는 회사 네 밸류 좋다고 해서 망하면 이 새끼 이상한 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저거는 이재용 책임인데 이상한 코스닥에 있는 나만 아는 아주 진주 같은 회사를 갖고 있어서 그 몇 년 뒤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가 떨어지면 이 새끼 뭐 하는 놈이냐. 그러면 매니저 책임이고. 네, 매니저 책임이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운영회의에서 추천한다고 해도 대번에 너 자신 있어? 그 회사? 자신 있어? 바로 올라? 자리 걸 수 있어? 아닙니다. 그럼 현대에서 사야죠. 왜냐하면 매니저들은 저희처럼 전업을 하거나 나만의 내 돈 같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해야겠지만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리를 어떻게 걸어요? 말 잘 들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에서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렇죠. 시장에서 이미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걸 이해가 됐고, 그러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모멘텀이 뭔가 생기면은 어떨 때는 기관들이 뭐 안 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모멘텀들은 또 공격적으로 막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물론 뭐 사는 것도 있겠지만 기관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기관들이 특히 선호하는 그런 모멘텀이나 뭐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대형 기관들은 일단 시가총액이 크면 좋겠죠. 작은 업체들은 1000억, 2000원짜리 업체들은 내가 좀만 사도 확 움직이니까 이게 저거 되는데 요즘에 보면 외국인 기관이 완전 진짜 이렇게 많이 사도 될까 싶을 정도로 수급 라인이 울긋불긋 사던데 일단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단순 테마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돈 잘 버는 거는 누구라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아까처럼 정부에서 PBR이라든가 뭐 일본 정책을 어떤 정도 벤치마크 한 거지만 PBR 1배 미만이라는 것들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어떤 그런 촉매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충족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멘텀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 밸류나 실적이나 이런 숫자도 조금 찍혀지면은 기관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는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찌라시에 의하면 몇몇 기금, 연기금, 뭐 우정사업부, 경찰공제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기금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치. 그 기금들이 이제 운용사나 이렇게 뿌려줘서 그거를 이제 위탁 운용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보통. 찌라시에 의하면 어떤 기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 안에 PBR 1배 미만이 아닌 것들, PBR 1이 넘는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왜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코스닥에 대한 하락과 그동안 성장주에 대한
하락이 좀 이해는 돼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에도 민감하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슈퍼갑이 국민연금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막 대형들은 막 몇천억씩 펀드 받아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만약에 말 안 들어? 돈 빼. 그럼 완전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라는 게 뭔가 자유도 있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섹시하게 작업도 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기 어려워요. 왜냐면 금감원이 또 다 지켜보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매달 또 신고해야 되고. 아니 오히려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기관들은 여기에 무조건 계속 담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음에는 또 이해가 되고 뭐 미리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매매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니저 개인의 신념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특정 섹터에 나오는지도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대표적으로 살만한 건 제한돼 있고 거기서도 그거 보고 기관들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니까 특정 sek터 지금 고 PBR 다 팔고 막 저 PBR만 가는 것처럼 이게 또 언젠가는 또 끝나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1년에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씩은 계속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기관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익률을 내야 환매가 안 나오고 지키기 위해서 모멘텀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기금들이 요구하는 그 최소 수익률에 대해서 만족을 해줄 수 있으니까 또 안정적으로 또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운용사로 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럼 이런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도 기관들의 조금 패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적도 이미 나온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음 분기나 내년의 실적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들이나 뭐 그런 리서치를 보통 어떻게 많이 하나요? 뭐 저희 같은 작은 업체들이야 저희가 뭐 가가오 이제 기업들을 방문해야겠지만 큰 업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사 애들한테 NDR식으로 가서 가이던스, 그러니까 1분기는 됐고요, 이제 뭐 4분기까지 나온 거고 그럼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 올해 우리 얼마 벌 것 같아?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목표가 얼마야? 라는 걸 잡으면 대략적으로 그거를 이제 디스카운트를 이제 땡겨서 현금으로 땡겨갖고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보면 대충 이거 하면은 올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부자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자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애들은 아예 컨퍼런스 콜 형태로 전체적으로 그냥 온라인에 나와서 우리 회사 올해 목표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의 IR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잘 안 돼 있어서 약간 그런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이제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도 부품 수요를 체크할 수도 있죠. 그 업체한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수출입 동향이나 여러 가지 무역 데이터 이런 거 무역 데이터나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일반 개인들도 다 열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 들어가면 다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신 분들은 뭐 울산, 창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각각의 그 부품의 코드 값들이 있거든요. 그 코드 값들을 맨날 월 단위로 트래픽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이 뭐 이쪽 업종이나 뭐 이쪽에서 뭐 수출입이 뭐 증가하거나 뭐 데이터가 뭐 지표가 양호하게 바뀌면은 다음 분기 실적 좋게 나올 확률이 높겠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음 이쪽 섹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객이나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그 여행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도 이번에 많이 증가했으니까 다음 분기 좋아지겠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있는 이사님은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매달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가 튀겠다, 어디가 될 것 같다. 그럼 최근에 뭐 작년이나 뭐 최근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미리 투자를 해서 약간 성공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왔던 사례가 있나요? 뭐 지금 시장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미용기기 쪽하고 이제 항공. 맞아. 여행객들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작년에 좋았잖아요. 네네네. 작년에 뭐 미료 의료기기. 그거는 근데 개인들도 좀만 노력하면 요즘 블로그 치면은 그 코드 값을 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가면은 이 위치에 그러니까 뭐 C까지 제가 알기로는 C까지 구별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시에서도. 그리고 돈까지도 되나? 근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 우리 전체적인 큰 흐름만 보면 되니까. 근데 매매하는 데는 굳이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정도로 데이터 값을 보고 다음 실적을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그런 매집을 하고 다음 실적이 나오기 전 또는 나올 때 실적 확인하고 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기관들 맨날 애널리스트들이 욕 많이 먹잖아요. 애널 보고서 나오면 떨어진다. 근데 이게 보세요.
자, 이제 회의를 했어요. 뭐 미팅하고 이제 IR, NDR 해갖고 이제 실적 다 들었어요. 기관 애들. 그래서 걔네들은 이미 사고 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제 다 심의 통과해서 사고 있고 애널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주가가 올라요. 근데 애널들도 글 쓰고 딱 그냥 바로 릴리즈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애널들도 위에 컴플라이언스 통과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치. 뭐 짧게는 며칠, 일주일, 2주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이미 주가는 올라있고 딱 나오면 공교롭게 이게 이미 반영이 다 돼버린 거지. 이게 막 너무 대놓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그런 거 아니에요. 꼬셔가지고 훔쳐먹자 이게 아니라 월급쟁이고 그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월급쟁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악마 같은 사람들 물론 이렇게 남부지검에 이렇게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이렇게 좀 제도권의 선을 넘으신 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한 직장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치. 우리가 좀 너무 이게 여의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너무 이렇게 막 개인 투자자들 등쳐먹는 이렇게 막 그렇게 너무 개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 있긴 있지만 극소수고 거의는 그냥 룰대로 따르고 원칙대로 하고 생각보다 룰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완벽하다기보다는 룰이 되게 빡빡하게 돼 있어서 금감원이나 이런 애들도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재량껏 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 근데 아무튼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 그 데이터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도 뭐 일정이나 재료 미리 해서 찾고 그 재료가 나올 때쯤 미리 사놓은 걸 매도하는 한마디로 뉴스에 파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결국에는 비슷해요. 실적에 대해서 다음 가이던스가 양호해질 종목들을 추려서 지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 모으다가 실적이 나올 때나 나오기 전에 슬슬 조금씩 매도를 하고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런 거 미리 발품을 팔지 않고 실적 뜨는 거 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포인트는 그거야. 이거는 기관들의 잘못이 아니야. 원래 투자가 실적에 어느 정도 나오기 전에 그걸 미리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지표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이게 확률이 높겠다 싶으면은 거기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서 꼭 실적 좋았는데 떨어지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오르네.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막 음모론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기본적인 그런 뭐 원리 메커니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미국장은 실적 좋은데 계속 오르던데요?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요. 근데 그건 그거야. 그런데 미국장도 실적 발표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야. 다음 분기나 맞아요. 이런 거 내년 가이던스를 하는데 그게 더 서프라이즈만 계속 가는 거고. 근데 가끔 가다가 실적이 좋은데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최근에 뭐 인텔이나 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그건 뭐냐면 다음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지. 미국도 거의 그 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다음이 중요하다. 그쵸. 그러면 다음에 그 힌트를 어디서 얻느냐가 우리의 숙제이지 않을까. 만약에 조금 이렇게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좀 실적이나 조금 중기 투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관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저희도 만약에 분기 단위로 좋았는데 다음 분기도 좋고 계속 좋을 것 같으면 기관 애들은 그 가격에서 또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또 산다고. 그러니까 주간 또 가고 또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벤치마크 때문에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약간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에도 반도체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갑자기 기관들은 막 사. 네, 선반영한 거죠. 그 이유가 실적은 나왔는데 다음 가이던스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다음 실적 발표할 때쯤에는 더 올라와 있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사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수급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 좋은데 만약에 악재가 나온 이후에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이 사.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다음 가이던스를 좋게 보고 산다라고 힌트를 얻어도 되나? 네,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반도체 재고 자산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아직 반도체 경기가 아직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재고가 점점 줄어 들어가면서 재고가 바닥을 찍을 것 같다라고 싶으면 그때부터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근데 요즘에 기관들도 그렇게 단타를 많이 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맨날 막 가끔 다 욕하잖아요. 막 특히 뭐 기관도 어제 샀는데 오늘 팔고 막 이러는 것 같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거기서 막 단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제 산 기관과 오늘 판 기관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기관 해갖고 나오고 뭐 투신 뭐 금융투자 쭉쭉 나오긴 하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 애들은 셀렉션을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관도 자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돈. 고유자본 뭐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그죠. 뭐 고유자본 자기네 자본이 있을 수 있고 고객이나 기금들의 돈을 받아서 하는 고객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 매매하기가 어렵고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사가는 거고. 근데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룰이 좀 유연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도 뭐 단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송년 파티 때도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기관 애들이 아직 많이 사 있는데 계속 이렇게 팔고 막 손절을 막 하는 것 같은데 기관 애들 아직 매집량이 많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이 기관 투자들은 일단은 월급쟁이잖아요. 일단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돈 갖고 하니까 애착도 가고 손절을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기관 애들은 그냥 자를 때면 그냥 무자르도 자르는 거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하루는 파 오르고 하루는 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버텨봐야 내가 뭐 성과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빨리 자르는 거죠. 네, 그거 지금 때문에 뭐 네이버보다 일단 현기차 빨리 갈아타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자르고 갈아타는 거니까. 위에서 너 뭐 하고 있어? 소리 듣는 거죠. 만약에 갈아타지 않고 있다가 위에서 이제 호출하는 거죠. 너 수익률 왜 그래? 아, 제가 현기차를 안 샀거든요. 얘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게 좀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점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동조화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또 정부에서 이런 시가총액 큰 쪽에 판을 깔아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애들은 안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치. 그동안 스몰캡 장세, 뭐 성장수 장세였으니까 밸류도 안 되고 막 에코프로 작년에 막 PBR 10배 가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끄러웠잖아요, 사실은. 사실 만약에 이게 손실이 나서 좀 성과가 안 좋다고 해도 정부에서 밀었고 뭐 이렇게 했고 뭐 연기금에서 이렇게 했고 이러면은 사람들 명분이 또 될 수도 있고, 그지? 나 혼자 망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동조화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는 거니까.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야 되는 거죠. 혼나지 않으니까. 요즘에 삼성 현대 별로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그쵸. 아무튼 기관들이 어떤 포인트들을 많이 보는지.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저는 이제 유익했던 거는 이제 지표들, 데이터들 꼼꼼히 체크하면서 다음 실적을 미리 예상해 보고 내가 만약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 가이던스나 아니면 또 탐방도 가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 네. 얼마나 좋아질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 하는 일인 거고, 저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왜 실적 발표 보고 매매하면은 기관들한테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만큼 발품을 안 팔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투자도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이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또 얼마나 많이 또 공부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 지금처럼 시장이 뭐 저PBR 자동차에 몰렸던 것처럼 쏠림 현상이 왜 가속화되는지는 기관이나 뭐 일부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꼭 이번에 저PBR이 아니어도 이런 게 1년에 몇 번씩은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참에 좀 공부를 해놓으면은 다음번에도 이런 수급 매매,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 매매를 활용할 때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생겼을 때 좀 더 미리 공부를 했으면은 좀 빠르게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먼 길 오셔서 이런 또 기관에 대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요즘에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의 힘보다는 개인의 영역이 더 강해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분들도 개인들이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개인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게 요즘에 기관들이 하도 환매가 많이 나와서 예전만큼 힘이 약해졌대요. 힘이 없어. 돈이 있어야 힘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막 오히려 막 텔레그램, 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맞아요. 네. 잘하면은 우리 또 주석 채널을 우리 또 기관 투자자 우리 매니저 형님들이 주덕이 이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실제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주덕이 얘기하는 거를 그러면 막 후보에 넣어놓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 주간 일정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가 나온 거 몇 번 보시더니 나간 거 보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들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힘이 과거처럼 뭐 기관 주도 외국인 주도보다는 이제 개인들도 과거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돈이 주식으로 불리신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 맞아. 정말로 남 핑계 댈 필요가 없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면 주식으로도 부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이 개인들도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기관의 파워가 진짜 셌을 때는 우리 옛날에 그 미래셋 미래셋 차화정 밀 때 맞아요. 그때는 랩 시절 그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관에 어디서 샀대 이러면 따라 사야 돼. 맞아요. 복제매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지금은 기관의 힘이 많이 빠져서 오히려 기관들도 다양한 매체들, 뭐 다양한 채널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도 많이 보신다고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유연하게 또 투자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요즘에 개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예전에는 개인 투자들 다 맡겼거든. 네, 근데 맞아요. 지금은 직접 투자자라는 많아졌고, 분위기가 많아져서 개인들이 또 수급을 이끌어서 갈 수도 맞아요. 있다. 네. 이제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쌍매도 나온다고 이제 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는 개인들도 워낙 힘이 세져갖고. 이렇게 해서 개인들 입장에서 그래 뭐 기관 털고 가자.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갈 수 있는 거죠. 네. 개인들 힘이 얼마나 센데. 미국에서도 그 공매도 그 이슈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지 맞아. 무슨 게임즈였나? 그거 뭐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미세먼지 먹어서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장세가 올 것 같아요. 네, 점점. 사실 그때 코로나 이후에 거의 왔었잖아. 네, 그 동학개미라는 거 이후로 그런 문화가 정착돼서 이제 점점 그런 문화가 생겨가는 것 같아서 개인이라고 절대 막 약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주독 채널을 중심으로 잘 규합을 하신다면 도움 많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돼, 너무 이렇게 하면은 영업 멘트인가? 아니. 오히려 이제 저는 뭐 직접적인 추천은 절대 안 하니까 이제 막 근데 그거를 오해하시고 뭐 얘기 나왔다고 하고 덥석하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저도 이 주독 채널을 좋아하는 게 되게 면학적인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돼 있어서 주식이라는 게 모든 거 맨날 써 있잖아요 밑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거니까. 네. 그래서 공부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내용 많이 다룬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